자, 첫 번째 시간 수변전 설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변전 설비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수변전 설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냥 수변전 설비하면 도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도면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수변전에 관련된 단답형 문제까지 다 포괄적으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변전 설비라고 했지만 굉장히 내용이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답형까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틀로 수변전 설비다. 이 안에는 수변전 설비하면 변압기가 있다면 변압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겠죠. 그 변압기 얘기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변압기를 설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설비들을 해야 되잖아요. 즉 전기를 수전을 하려고 하면 내가 전기를 얼마를 써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전기를 얼마를 써야 되는가 이걸 알고자 한다면 계산을 해야겠죠. 이걸 갖다 이제 뭐 기술 계산, 부하 계산 뭐 이렇게 하는데 계산을 해서 나는 동시에 사용하는 전기가 1000kW를 쓴다, 2000kW를 쓴다, 아니면 100kW를 쓴다. 이게 결정이 되면 계약을 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전력회사한테 나 이렇게 전기를 쓸 테니까 공급해 주쇼 라고 전기 공급 약관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해줘야 돼요. 너는 지금 보니까 전기를 많이 쓰니까 22,900으로 수전해. 너는 전기를 조금밖에 안 쓰니까 저압 수전해. 440 수전해.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 약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설비를 구축해야 돼요. 그게 이제 수변전 설비예요. 수전하고 변전하는 설비들이죠.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에서 부하로 연결되어지는 게 부하 설비예요. 자, 전원 설비하고 부하 설비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수변전 설비는 전원 설비고 그 다음에 부하 설비는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전동기 동력 설비죠. 다음은 전등, 전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조명 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열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히팅이나 뭐 이것만 꼭 히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기 설비들, 전등, 전열 설비라고 하죠. 부하 설비예요. 이런 부하 설비에 대한 설계를 해줘야 되고 전원 설비에 대한 설계를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수변전 설비는 지금 어디를 보고자 하냐면 전원 설비 계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전원 설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원 공급을 받는, 즉 전력회사로부터 전원을 받으면 22,900이나 그 이상 전압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직접 부하에다 22,900을 연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변성을 할 거 아닙니까? 220이나 380이나 440으로 변성을 해서 변압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하 설비하고 연결해 줘야 된다. 연결해 줄 때는 이제 그 연결하는 계통에서 무슨 배선, 덕트가 어떠니, 몰드가 어떠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건 이제 부하 설비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전원 설비는 변압기를 딱 설치를 하면 이 변압기가 단락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되고요. 지락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되고요. 과전압 또는 부족전압, 낙뢰로부터도 보호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보호를 하기 위한 설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차단기를 설치할 거고 차단기에 단락보가 부족하니까 또 한류형 퓨즈를 설치할 거고 한류형 퓨즈 하면 차단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차단기보다 훨씬 빨라져요. 그러니까 퓨즈를 설치할 거냐, 어떻게 설치할 거냐, 설치하고 나서 차단기를 설치하면 이 차단기는 단락 전류에 의해서 몇 초 이내 동작하게끔 설정할 거냐, 과부하에 의해서는 몇 초 이내 동작하게끔 설정할 거냐, 이런 걸 다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수변전 설비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어요. 기기들. 그 다음에 전력을 또 얼마나 사용했느냐, 그럼 전력을 측정해야 된다. 측정하려면 뭐 22,900의 값을 가지고 바로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PT를 이용해서 전압을 다운시키고 110으로, CT를 이용해서 전류를 5A로 다운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력 양기하고 연결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 수변전 설비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전기 설비 설계를 하는 부분에서 가장 작게 보면 수변전 설비를 설계하는 게 전원 설비를 설계하는 가장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하 설비 설계하는 거고요. 즉 전기 기사는 이러한 전기 설비를 설계하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전기 기사의 실기 시험 문제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과거에는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러한 전기 설비를 시공하고 또 어떻게 잘 시공되느냐, 도면대로 잘 시공하느냐, 서류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떤 서류가 필요하느냐, 뭐 이런 것을 규정한 것이 바로 감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리까지 포함해서 전기기사 실기에 출제하겠다고 출제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큰 틀로 보면 공부하기가 쉬워지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편하다는 거죠. 자, 무조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수변전 설비를 하는가? 자, 수변전 설비를 계획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용량이 얼마인가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정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수변전 설비에 대한 계획 이야기가 나와요. 자, 구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변전 설비는 어디에다가 수전실을 만들 것인가? 예를 들면 말이죠.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면 1층부터 뭐 30층, 40층 가는 아파트도 있을 거고요. 또 뭐 10층 아파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수변전 설비실이 전력회사로부터 인입이 편하고 또 부하 중심점에 설치하면 좋으니까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0층 아파트라면 10층에다 수변전실 설치하면 어떨까요? 맞나요? 아이고, 중간에 딱 설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압강화도 적게 나오고. 다른 문제점을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환경적인 문제, 소음적인 문제, 진동적인 문제, 또 기기 반출입에 대한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중심점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입지적인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되는 게 설계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집 바로 옆에 전기실이 있어. 그래서 변압기가 웅웅거리고 있어. 그럼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거기에 못 살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전기실 옆에 방 하나 만들어 놓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가? 아, 거기 근무하는 분이 있다고요? 어때요? 힘들죠? 웅웅거리죠? 시끄럽죠? 잘못 만지면 또 으악할 것 같아가지고 주의해야 되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는 기본적인 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따라서 이런 수변전 설비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수전 설비는 수용가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받아 쓰는 이런 곳을 수용가라고 하죠. 저압 수용가도 있고 고압 수용가도 있고 특고압 수용가도 있고 수용가의 업종, 수용가의 규모, 형태, 입지 조건, 건설비. 돈이 없는 사람이 좋은 설비 하겠다면 또 건설 못 하잖아요. 설계할 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비 조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성이 높아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죠. 안전한 설비여야 돼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운전 보수, 점검이 용이해야 되죠. 운전하는데 막 힘들어,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면 이러면 답이 없다는 거죠. 다음 기기 증설, 확장이 용이해야 돼요. 변압기 고장 나는데 교환해야 돼. 그런데 건물 다 뜯어내야 되네. 이러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런 증설이나 확장이 용이해야 되고 방제 대책 이거 불나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럼 방제 대책이 있어야 돼요. 또 낙뢰 맞으면 안 되죠. 또 침수하면 안 되죠. 뭐 그런 것들.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실은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긴 하는데 기계실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실은 물이 있거든요. 물. 거기에 보면 뭐 오수 탱크도 있고 지하에 오수 탱크도 있고 하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 물보다는 높게 물에 침수되지 않도록 높게 전기실을 두는 게 일반적이죠. 그 다음 환경보전에 유의해야 되죠. 건설비, 운전유지 경비가 저렴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뭐 비싸게 들어가면 여건상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수변전 설비는 어떻게 계획할 건가? 계획 순서가 나옵니다. 자, 계획 순서입니다. 수변전 설비를 계획할 경우에는 현장의 여건이나 설계자의 의도,
다음에 건축주의 요구사항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들에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거예요. 100%는 아니라는 거죠.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획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하 설비가 있다. 변압기 용량을 우리는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하가 얼마나 사용되는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조명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럼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 때 단순하게 몇 와트가 아니라 설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식탁이 있어요. 식탁. 그럼 식탁 쪽에는 음식물을 좀 맛있게 보이는 조명을 하는 게 좋잖아요. 분위기 있게 조명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제일 싼 등, 밝은 등, 뭐 이런 거 그냥 갖다 꼽아 놓는다. 이거는 설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적합한 조명 기구를 갖다 놓고 적합한 조도가 나오게 해줘야 되고, 식탁에서 요구하는 조도, 거실에서 요구하는 조도, 공부방에서 요구하는 조도,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조도 다 틀리거든요. 그렇다면 조명 부하를 계산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이 조명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기기사는 조명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조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나오냐면 공사기사의 전기 응용에 나와요. 그러면 공사기사에 나오는 거니까 전기기사에서는 시험에 안 나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계를 하고 전기기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기사가 하는 게 뭐예요? 시공하는 거잖아요. 전기기사가 하는 것은 설계하고 유지관리하는 거죠. 엄연히 업역이 다릅니다. 근데 요즘은 공사기사가 부족하니까 전기기사가 공사기술자로 등록이 되긴 했지만 이 분명히 달라요. 그러다 보면 조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명 설계를 할 수 있죠. 조명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빛이 뭐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명에 대한 공부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하도 집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력부하 있죠. 동력부하를 하려면 전동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전동기 특성을 모르고 동력부하를 설계할 수 없고, 또 동력부하가 뭐 합계만 구하는 거는 그거는 요즘은 그냥 프로그램이 다 해요. 근데 그거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동력에 대한 개념, 전동기에 대한 개념, 전기기기 시간에 배웠던 직류전동기, 교류전동기, 특히나 이제 교류전동기 많이 쓰죠. 단상 유도전동이냐, 삼상 유도전동이냐, 기동 방법이 뭐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어떻게 몇 마력짜리, 몇 와트짜리, 몇 킬로와트짜리 전동기를 선정할 것이냐,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선정할 수 있어야 되고 특성도 이해해야 되고 용도에 맞게 선정도 해야 되고 진동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소음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력부하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계도 구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동력부하 알면 공조부하, 냉방부하, 난방부하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겠죠. 요즘은 이제 에너지 절약 이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난방 시스템을 할 것이냐, 어떤 냉방 시스템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반송 설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엘리베이터 설비, 에스컬레이터 설비, 더메이터 설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반송 설비, 운반하는 설비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기타 부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종류별로 다 계산해서 합계가 나오면 나는 전기를 얼마나 쓰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변압기 값이 결정이 될 겁니다. 전력회사하고 계약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다 하고 나면은 이런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비 용량.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원 설비 용량, 변압기 용량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상정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런 부하가 동시에 쓰는 건 아니죠. 동시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낮에 쓰는 부하, 밤에 쓰는 부하, 12시에 쓰는 부하. 우리 집은 뭐 수시로 막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하는 거. 이게 부하 곡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해가지고 수용률이라고 하는 거, 부하율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파트가 1동, 2동, 3동이 있고 상가동이 있다라고 하면 1동에 대한 부하 쓰는 패턴, 2동에 대한 부하 쓰는 패턴, 요거는 가정집이니까 비슷하겠지만 상가동 거기에 대한 부하 쓰는 패턴은 달라지겠죠. 그리고 쓰는 게 동시에 안 쓰니까 수용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된다. 그래서 부하율, 수용률을 충분히 계산해서 설비 용량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 이거 배웠잖아요. 부하율, 수용률, 부득률 배운 거 기억합니까? 그렇죠. 그거 그대로 다 알아야 돼요. 부하율이 뭔지, 수용률이 뭔지, 부득률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거 변압기 용량, 요거 이제 변압기 용량이 되거든요.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할 수 있을까? 힘들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전력회사로부터 계약하게 됩니다. 계약을 해요. 나는 얼마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전력 환산표가 있는데, 이 계약을 하는 것은 전기 공급 약관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계약 전력을 추정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관련도 문제는 이 계약 전력 환산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 전력을 구하는 게 출제됐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부가 설비 용량이 900이라고 계산이 됐어요. 합계를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계약 전력은 얼마가 될까라고 하는 거죠. 자, 계약 전력 환산표에 의해서 보면은 처음 75에 대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900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900 중에 75,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놓고 봐서 여기에 75라고 하는 구간이 있어요. 다음 75가 있어요. 다음 75가 있어요. 75가 4번 나와요. 다음 75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상은 75를 넘어가는 초과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가 돼요? 75가 4개 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300이 되죠. 30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300을 제외한 부분이 돼요. 요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900이라면 900에서 300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간별로 나누는 거예요. 전체가 여기까지가 900인데 여기는 600이 되겠죠. 300을 제외했으니까 여기 600이 나오니까 거기가 600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구간으로 쪼개는 거예요. 75 구간, 두 번째 75 구간, 세 번째 75 구간, 네 번째 75 구간,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600 구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적용을 해줘요. 뭘 적용해 주냐면 이 승률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 줘요. 이렇게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승률을 적용하는데 처음에는 100%, 다음에는 85%, 다음에는 75%, 다음에는 65%, 그 다음에 초과분 600은 60%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더해 주는 거죠. 그게 계약 전력이에요. 따라서 보니까 얼마예요? 75 곱하기 100%니까 1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75에 1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더하기 75에 0.85죠. 더하기 여기는 어떻게 돼요? 75에 0.75죠. 더하기 여기는 어떻게 돼요? 75에 0.65죠. 나머지 얼마죠? 600이죠. 더하기 600에 얼마예요? 0.6이죠. 이것을 계산하면 604가 나와요. 603.75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것이 킬로와트가 된다.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900킬로와트가 나왔다면 계약 전력은 얼마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이해됩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거. 그렇죠. 그렇게 기준이 되는데 소수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소수점이 발생하게 되면 얘는 소수점은 절상을 해요. 그래서 604로 계약 전력을 계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한국전기 공급약관이라고 하는 걸로, 전기 공급약관이라고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서 604가 되고, 또 하나의 계약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 이것은 이제 여기에 보면
변압기 설비에 의한 계약 전력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압기 설비에 의한 계약 전력 계산. 그러니까 변압기 설비가 있다면 그것이 이미 결정됐다면 그걸로 하자. 자, 그래서 1차 변압기 용량의 합계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 변압기가 여러 대가 있으면 그걸 다 합하면 돼요. 이때 변압기 용량은 kVA인데 이 kVA를 킬로와트로 똑같이 보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킬로와트로 놓고 그 다음에 계약 전력은 무조건 뭐로 계약하느냐? 킬로와트로 계약해요. 이해되겠죠? 계약 전력은 뭐로 계약한다고요? kVA가 아니라 킬로와트로 계약한다. 킬로와트로 계약한다. 그래서 kVA를 뭐로 본다? 킬로와트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리고 154 이상이 된다면 최대 수요 전력 기준으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변압기 용량으로 할 때는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됐어요. 3309을 위해서 단상 변압기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것을 변압기 설비 용량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약관에 따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즉 델타 또는 Y 결선의 경우에는 결선된 변압기 용량의 합계입니다. 다음 V 결선하는 경우에는 단상 변압기 용량의 합계의 86.6%예요. 이해되겠죠? 결선된 단상 변압기 V 결선은 단상 변압기 2대를 가지고 V 결선할 테니까 단상 변압기 2대의 용량의 합계의 86.6% 해주는 거죠. 그게 기준이에요. 물론 삼상 용량의 86.6% 한다. 뭐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V 결선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자, 서로 다른 변압기다. V 결선했다.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변압기예요. A 변압기가 큰 용량이고 B 변압기가 작은 용량이라면 A 변압기하고 B 변압기의 차, 큰 거에서 작은 거 차. 그 다음에 작은 거 2대 86.6%. 작은 거 2대 86.6%는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해되겠죠? 그냥 동일한 용량을 가진 변압기 2대 86.6%한 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게 큰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큰 용량에 대한 값까지 고려해 줘야 되니까 그 고려 값을 이렇게 별도로 차만큼 더 추가해 주는 거죠. 이해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연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요거 나왔죠. 요거. 이해되죠? 예. V 결선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 대해서 계약 전력은 얼마로 추정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됐었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 자, 계속 이제 하는 겁니다. 계약 전력을 결정했으면 전력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전압이 결정이 돼요. 전압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과 용량이 결정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수전할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수전 방식은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방형으로 할 것이냐 폐쇄형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예요.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그 다음에 주 차단기는 어떤 걸 쓸 것이냐, 퓨즈로 쓸 것이냐, 차단기 쓸 것이냐. 수전 설비는 간이 형태로 할 것이냐, 정식 수전 설비 형태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전 전압과 수전 방식, 뭐 1회선으로 수전할 것이냐, 2회선으로 수전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하에다 전압을 얼마로 공급해 줄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해 주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자, 이 안에는 시험 문제들이 다수 들어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걸 가지고 전기 설비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시험 문제를 다 다룹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수변전 설비가 많은 양을 차지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주차단 장치의 종류 등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차단기 설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전실을 구성했고 차단기를 설치했다. 그런데 나의 고장이, 그러니까 변압기, 수용가의 변압기 고장이 전력회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고장이 늦게 차단해가지고 전력회사가 이 수용가의 고장을 검출하게 되면은 그
그 변전소 라인이 죽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정전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력회사 차단기보다는 수용과 차단기가 빨리 차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전력회사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달랑 용량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 다 협의해서 검토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력회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미 정해놨어요.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다. 그러니까 차단기 용량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동작 시간이 뭐 0.06초 이내에 차단해라. 이렇게 그 가이드를 제공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차단기를 세팅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게 다 거의 비슷하거나 같거든요. 전력회사가 제시해주는 값들이 비슷하니까 거의 같은, 예를 들면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은 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다 같겠죠. 그러다 보니까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 동일하다 보니까 이제 딱 정해지다 보니까 별 의미 없이 시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갖다 시공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시공하고 설계하는 사람도 알고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수전 설비를 구성하겠다라고 초안을 작성하는 거죠. 싱글 다이어그램, 이것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검토하느냐? 이 검토는 다양한 검토가 들어가야 돼요. 자, 단선도를 작성했으면 그 단선도 가지고 고장 전류가 얼마나 흐를 것이냐? 보호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호 협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역률은 얼마가 나오는데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변압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전압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비상전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비상전원의 절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해 줘야 되죠. 그리고 변압기는 어떤 회사의 변압기를 쓸 것이냐? 차단기는 어떤 회사의 차단기, 어떤 걸 쓸 것이냐? 다 결정해야 되겠죠. 전격은 얼마짜리를 써야 되느냐? 자, 우리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거예요. 고장 계산 시험 문제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퍼센트법, 또 단위법, 또 대칭좌표법 나오죠? 고장 계산해야 돼요. 보호 방식 나오죠? 그렇죠? 예. 뭐 쉬운 예로 차단기에 대한 보호는 변류기 2차 트립 방식을 할 것이냐, 또는 잔류회로 방식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보호 협조. 계정기 정정해야 되잖아요. 계정기 특성 곡선 가지고 한시 정정해야겠죠? 그 정정하는 거. 역률 계산하고 하죠. 계산과 개선 가능하죠. 변압기, Y 결선, 델타 결선 할 줄 알죠? 그 뱅크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다음에 전압 조정. 전압 조정하는 것은 이제 무효 전력 가지고 전압 조정하죠. 근데 뭐 그거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비상전원, 축전지 설비,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발전기 설비하죠. 그래서 발전기 용량 계산하는 거 하고 축전지 용량 계산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죠. 이게 다 나와요. 비상전원, 비상전원의 종류,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연축전지, 알카리 축전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특성, 이것도 시험 문제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절체 방법, 이거는 이제 뭐 이중무선, 단무선, 복무선, 이게 이제 모선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단로기하고 차단기하고 어떻게 절차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시험에 출제되죠. 다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기기 선정하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자주 나오죠. 뭐 나옵니까? 변압기 용량 선정, 차단기 용량 선정, 전격 선정하는 거죠. 변류기 전격 선정 나오죠. 변류기 규격 외워야 되겠죠. 차단기 규격 외워야 되겠죠. 선정해야 되니까. 다음에 변압기 규격도 외워야 되겠죠. 참고로 규격은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수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변류기, 차단기, 변압기, 각종 기기, 이런 각종 기기의 규격은 정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외우라고 하냐면, 원래는 이제 데이터를 다 주면 찾아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공단에서 출제를 할 때 현장에 있는 사람, 공부만 하는 사람보다는 현장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현장에 관련된 것을 출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 공부하는 내용, 이것을 출제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있는 사람, 즉 차단기를 늘 만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단기 전격이 얼마인지 별 얘기 안 해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책 가지고 무조건 문제답 하는 사람은 이게 차단기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변압기가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제답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렇게 설계하고 시공하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격을 어떻게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외우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인데 그것을 갖다가 공부만 하다 보니까, 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수치이기 때문에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졸업자거든요. 졸업자. 그래, 그 사람들한테 시험 볼 자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 쪽에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알고 규격은 암기하기 바랍니다. 전선의 규격, 기기 규격도 있고, 또 규격을 외운다 그러면 전선 규격. 왜냐하면 전선 얼마를 선정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규격들이 있을 거예요. 모두 외우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면 뻔히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로 모아질 겁니다. 차단기도 선정하다 보면 대부분 그놈이 선정되고요. 전선의 굵기도 선정하다 보면 대부분 그놈이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몇 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규격이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범위 안에,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 안에 있는 규격들을 기억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계속해서 감시 제어 방식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 그렇게 모든 것을 검토하게 되면 뭘 작성한다? 인지에 아까는 초안을 작성했던 걸 실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단선 결선도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기실, 수변전실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위치를 작성하고, 면적과 위치, 그 다음에 수변전실의 형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수변전 설비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배치, 기기 반출입, 기기를 어떻게 반입하고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공간적인 개념을 다 파악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도면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도면. 실질적으로 이런 수변전 설비에 대한 도면, 이것을 한번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도면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설비 도면이에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우니까 일단은 기본 개념하고 도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도 풀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다 해야 돼요. 공간이 있는지, 증설할 공간이 있는지, 방제 공간이 있는지, 이격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요 이격거리 얘기할 때 암줄 위치 개념 이해해야 되죠. 손에 접근한 게, 이런 개념들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검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계도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설계도를 작성한다. 그리고 설계도의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설계도의 표현이 안 되는 거는 뭐로 작성해야 돼요? 시방을 해줘야 되겠죠? 시방을 해서 시방서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플로어입니다. 이렇게 한다, 이런 정도로 진행한다, 이렇게 플로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수변전 설비의 기본 설계 시 검토 사항이 있어요. 기본 설계. 기본 설계가 있고 뭐 실시 설계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 설계에 대한 얘기고요. 실시 설계 이전 단계에 대한 기본 설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검토하느냐, 이건 뭐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비 용량, 수전 전압 방식, 그다음 회로 결선 방식, 그 다음에 감시 제어 방식, 다음 설비의 형식, 그 다음 수전실, 발전기실, 위치, 뭐 이런 것들, 크기,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줘야 돼요. 이것이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본 설계에서, 기본 설계, 지금 이제 이런 기본 설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어떤 걸 검토하냐면 수전 방식, 모선 방식,
다음에 변압기 뱅크수, 그 다음 배전 방식 및 배전 전압, 부하에 공급하는 전압이죠. 비상용 발전기, 예비용 발전기, 이걸 시설할 때 어떻게 절원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용기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 설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단답형으로 출제할 수가 있어요. 단답형으로.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될까요? 수변전 설비의 기본 설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중 주회로 결선 방식, 지금 요 얘기는 주회로 결선 방식이에요. 주회로 결선 방식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기본 설계에서 주회로 결선 방식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5가지 쓰시오. (5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 있겠죠. 이해되죠? 예. 기본 설계에서 이런 걸 검토하는데 이거는 주회로 결선 방식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거든요. 요거를 5가지 써라. 주회로는 어디서 검토하냐면 바로 요 부분이죠. 여기서 보면 3번 항목. 요거의 세부 사항이라는 거죠. 요 주회로 결선 방식의 세부 사항 검토 사항이죠. 5가지.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이 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5점. 이런 식으로 문제화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든 거죠. 또는 요걸 쓰는 게 나오죠. 요거 5가지 써라. 기본 설계에 있어서 이건 관련도 문제예요. 기본 설계에 있어서 검토해야 될 사항 5가지. 5점.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는 관련도입니다. 이미 출제됐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 또 시험 문제 나온 게 있어요. 요거 관련도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 이것이 시험에 출제됐죠. 요거 역시 뭐라고요? 관련도입니다. 요런 것들을 5점짜리나 뭐 7개 써라 라고 하면 7점짜리나 뭐 요런 것들로 출제될 수 있겠죠. 자, 수변전실의 위치를 어떻게 선정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부하 중심에 가까운 곳이 좋죠. 배전이 편리한 곳이 좋죠. 전원의 인입이 편리해야 되겠죠. 기기의 반출 반입이 편리해야 되겠죠. 습기 먼지가 적어야 되겠죠. 기기에 대해서 충분한 천장 높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발전기실, 축전지실 등 관련성과 고려해서 가급적 인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의 침입 침수가 되지 않는 장소여야 되겠죠. 이런 거 정리가 되죠.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치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이야기해 볼까요? 자, 변전실 및 발전기실의 설계. 변전실 및 발전기실의 설계. 자, 변전실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 시 고려사항입니다. 변전실은 우리가 이제 주로 설계할 때 지금 보면 지하에 있고요. 지하에 있다 보니까 밀폐되어 있다는 거죠. 환기가 잘 안 되잖아요. 환기가 안 되고 좀 열악한 환경의 변전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대 건축물에 좋은 곳에 전기실을 설치하면 임대료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석진 곳에 지하에 주로 설치하죠. 싼 면적에 이런 전기실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건축주도 비싼 이 건물 이것을 갖다가 뭐 전기실로 쓰질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지하로 내려가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적인 부분은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환경적인 부분. 즉 환기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환풍기라도 설치하거나 공조 덕트를 하든지 환기 시설을 하든지 어쨌든 환기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습기를 피해야 되죠. 온도가 높거나 전기 설비는 온도하고도 관련성이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전선을 우리가 설계할 때도 굵기 설계하는 거죠. 온도가 높으면 허용전류가 떨어져요. 그만큼 부하를 많이 못 건다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제 KSC 이야기할 때, 전 시간이죠. KSC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PVC 쓰면 70도까지 도체 허용 온도를 허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절연을 더 잘하면 가격 폴리에틸렌 썼단 말이에요. XLPE를 쓰니까 90도까지 올라가죠. 그만큼 부하를 많이 걸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온도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전기 설비는 온도가 높으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부하를 걸었는데 열이 안 나요. 정격 용량보다 오버해서 걸었는데 열이 안 나요. 그럼 과부하로 쓸 수 있어요. 그만큼 온도는 전기 설비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장소, 또 물, 전기하고는 상극이죠. 물하고 만나면 안 되죠. 습기, 이런 장소는 피해야 돼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기 설비, 냉방 설비, 제습 설비 이거 해야 돼요. 자연적으로 환기도 잘 되고 자연적으로 습기도 없고 자연적으로 온도가 낮으면 좋은데요. 그것이 안 된다면 이러한 설비들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전기는 점화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폭발물 근처는 별로 안 좋아요. 화재, 폭발 이런 것들이 있는 위험물 제조소나 저장소 부근은 피해야 됩니다. 다음, 염해 우려가 있거나 부식성 가스, 유독성 가스 등이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피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건축물 외부로부터 홍수의 유입, 내부 배관에 누수 사고 시 침수 또는 물방울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위치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떨어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하층은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아래부터 고이니까 최하층은 피해야 되고 특히 변전실 상부 층의 누수에 인해 가지고 그 누수 때문에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해되겠죠? 따라서 보통 기계실보다는 높은 60cm 위치 정도의 높이에다 설치하고 이 턱을 둔다는 이야기죠. 같은 지하래도. 그 다음에 공조 덕트 같은 게 전기 설비를 지나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결루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더운 바람이나 찬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 디퓨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결루가 생기면 물방울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침수 방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비 반입구, 환기구, 예상 침수 높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줘야 돼요. 다음, 고압 또는 특고압 기계기구, 모선 등을 시설할 수 있는 수전실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무게,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해서 견뎌야 되죠. 이해되겠죠? 그 내진이 돼야 되는 거고 충격에도 견디는 거고요. 이해되겠죠? 자, 전기적 고려사항. 이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개념만 좀 잡으세요. 지금 여기 앞에 설명했던 거하고 이 부분, 관련도라고 되어 있던 부분, 5가지, 7가지 딱 쓰는 거 좋은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돼요. 전기적 고려사항. 외부로부터 수전이 편리한 위치, 부하 중심점에 가깝고 간선 배선이 용이한 곳, 용량 증설에 대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 다음에 수전 및 배전 거리를 짧게 경제적으로 될 수 있는 곳, 전선비도 비싸니까요.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 다음 변전실의 높이, 높이도 한번 읽어보세요. 무조건 높은 게 아니라 설계가 다 되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높이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내성 규정에는 이제 주변전실에 대한 그 큐비클하고 벽과의 간격,
면과 면 사이의 간격,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있죠. 내선 규정뿐만 아니라 설계 기준에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현도 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그건 한번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야기하는 그 참고해야 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관현도 문제지 사서 풀다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우리 교재는 모든 걸 다 수록할 수가 없으니까 딱 한 번, 두 번 나온 문제까지 모두 수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면적 구하는 방법 있죠? 요거 한번 출제됐어요. 요거 한번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 교재는 항상 있었거든요. 항상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0.7승이에요. 변압기 용량의 0.7에다 개수를 곱한다. 이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변상하면 1.7, 특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상하는 경우는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상하는 수전 설비는 우리나라에는 없죠. 자, 그래서 대부분 요거나 요 개수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요 개수를 넣어주고 0.7승을 해서 변전실 면적을 갖다가 계략적으로 산출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계산에 의한 추정 방법 요게 출제가 됐죠. 요게 이제 관현도입니다. 이거는 뭐로 출제됐다고요? 계산으로 출제됐습니다. 계산. 자, 다음 발전기실 설계 시 고려사항이 있죠.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환경적 고려사항, 전기실하고 비슷하니까요. 다음 전기적 고려사항, 다음 높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그 변전실 면적 산출하는 거죠. 변전실 면적 산출. 얘도 여기 나오는 거 0.7승이죠. 그리고 계수 특고를 저합이면 요거 아까 이야기한 거죠. 요 이야기. 요거는 이제 변전실 계획 산정 방법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건데 요게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그게 면적 산출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고 그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요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알파 곱해주는 거죠. 알파. 개수 알파 곱해주는 건데 이거는 건축물 면적에 대한 개수예요. 건축물 면적에 대한 개수입니다. 이거 전부 제곱돼야 되겠죠. 건축물 연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개수를 곱해주는 거고 3.3배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 변전실 면적은 요거 변압기 용량의 0.52승에 2.15배를 해주는 거,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 관현도 문제가 뭐가 나왔다고요? 자, 요게 관현도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죠? 참고하시고 일일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개념적인 것들을 보고 정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수전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전 방식은 1회선 수전, 2회선 수전, 3회선 수전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전 방식에서 무정선 수전하는 게 있어요. 무정선 수전. 무정선 수전. 이거는 이제 그 수전 설비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죠. 신뢰도를 결정한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죠. 바로 비용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수전 방식을 선정하게 되면은 결국은 비용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죠. 건물의 용도가 뭐냐? 부하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정전이 돼도 가능하냐? 정전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따라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또 예비 전원 설비 어떻게 할 건가? 신뢰성 어떻게 확보할 건가? 경제성은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괜찮아?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수전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전 방식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결정이 되네요. 1회선 수전. 다음에 2회선 수전. 다음에 3회선 이상 수전. 이해되겠죠?
따라서 1회선 수전하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 2회선 수전하면 뭐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루프로 할 것이냐, 평행 2회선으로 할 것이냐, 본선 예비선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시험 문제 나왔냐면 얘가 나왔어요. 얘가. 왜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 이런 장점이 있는가? 이런 장점이 있는가? 요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무정정 공급이 가능하다. 운전 효율이 가능하다. 효율 운전이 가능하다. 그 다음, 전압 변동이 작다.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이 크다. 기기의 이용률이 향상된다. 2차 변전소가 감소시킬 수 있다. 다음에, 이거 이제 변전소 그 용량이 그만큼 줄어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전등, 전력 등 일원화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죠. 단점은 단지 비싸다. 이게 이제 스폰 네트워크인데, 이런 장점을 갖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스폰 네트워크가 뭔지.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2회선 이상인데요. 2회선 이상인데 무정전 수전이 가능하고요. 이 스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